S병원은 법의 심판받아야 하는 병원이다. S병원에 근무했다는 간호사의 양심선언. 남편의 죽음이 의료소송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신해철 부인의 눈물의 호소. 사망 전 엑스레이 사진도 함께 공개. 의료사고 주장에 대한 증거 될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만. 잊을만 하면 터지는 내노라는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 이번엔 전 검찰총장. 우리는 어떻게 애들 같이 이만한 방인지 나중에 됐으면 뭐라고 써? 강제로 껴안고 뽀뽀한 뒤 5만 원 주며 내 애인 해라?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파문의 진실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서울 S병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병원이다. 고 신해철 씨가 수술을 했던 S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사의 폭로글이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전 검찰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박상용 변호사,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성수 평론가. 예. 바로 전직 예. 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S병원에서 예. 근무를 했던 간호사가 올린 내용, 큰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뭐 요약을 하면은 크게 두 종류의 주장을 했어요. 예. 하나는 이 S병원에서 이전에도 예. 이 위 밴드 수술이나 혹은 위를 축소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나서 장이 딱딱하게 굳거나 협착이 일어나서 그거를 떼내고 또 씻는 그런 수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송모라고 하는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이 부풀어 오르고 떡이 져서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지적했고 예. 또 하나는 이 장비가 있는데 네. 이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장비를 써야 되고 이 장비는 전원을 끄더라도 14개까지는 반드시 그 어떤 화면들이 저장이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술 장면이 그렇죠. 자동으로 저장된다. 자동으로 저장이 예. 되니까 이걸 빨리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수술방에 들어갔던 모든 간호사들을 즉시 말을 맞추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도 양심선언과 이제 증언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응원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네. 그런데 예. 과연 그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예. 사용한다는 스트라이커 장비 예. 과연 14개까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경찰 측에 네. 아는 사람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스트라이커 장비가 전원 끄는 순간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네. 램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모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전원을 그냥 끄면은 꺼버리면 예, 램 그 저장된 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찰청 뭐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뭐 포렌식 한다 하더라도 이건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간호사가 전직 간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 전원을 끄기 전에 저장 그 버튼을 누르면 모두 다 그게 다시 저장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실제로 램 방식 말씀하신 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 우리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구동될 때는 램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램 속에 임시 저장이 됐다가 전원을 끄면 다 사라지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롬으로 저장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디스크를 집어넣거나 하면은 그것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해서 봤지만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스틸 사진처럼 8장의 사진들이 있는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확실한 거는 이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술방에 같이 들어갔던 그 간호사들을 정말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듣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이 간호사의 주장이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예. 저는 지금 전직 간호사한테 좀 주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도 간호사를 믿고 싶지만은
전직 간호사가 혹시나 예. 이 강세훈 원장이죠. 이름 다 밝혀졌으니까. 네. 그분하고 무슨 분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동안. 예. 그래서- 이것도 추측이죠. 예, 이거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대리 이거. 추측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간호사가 그러니까 예, 재판 보신 과정에서 거를, 그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예. 그 자기한테 내부 고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네. 이게 그 상대방은 항상 주장하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이나 뭘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길래 예. 혹시나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는지 예.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가 아니고 그건 확인은 좀 해주면은 예. 저 간호사의 주장이 더욱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스트라이커 장비에서 저장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동영상을 뭐 복구하는 방법이든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동영상이 이제 찾기 어렵게 전원을 됐네요. 껐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걸 밝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의료 과실이냐 여부가 판단이 되려면은 예. 진료 기록지하고 그동안 조사 받았던 거,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지금 말로만 나왔지 정확한 그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거 하고 또 병원장이 진술 내용, 변소 내용, 또 유족 대표 그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대한의사협회에다가 그 감정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도 결국 의사 같은 편 아니냐. 예, 가재는 개편이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 다른 쪽에도 좀 보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그게 태도남마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 고집하다가 바꿨죠. 방금. 예. 그래서 의사협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도 두 군데 한번 보내보자. 예. 두 군데 보내봐가지고 한번 결과를 지켜보자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아마 그래서 신해철 씨 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과실 부분 이 소송 체계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의사가 의사를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감정기관을 여러 군데 보내가지고 그 감정 결과에 어떤 그 사항을 보고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경찰은 1차 수사기관이거든요.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또 1차 경찰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 검찰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의사협회 예.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양쪽에 보낸다면은 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죠.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기관인지 제가 확실히 저는 건강심사평가원인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른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 환자 측하고 의사 측하고 어떤 의료 분쟁이 있을 때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서로 합의로 해결하자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의료 감정을 하는 기관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의료계에서는 지금 그 솔직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예. 글을 올려가지고 이번 그 신해철 수술건은 그 의료인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장협작 수술을 하다가 큰 병원에 가서 구살생을 건진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그 의료진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양심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의료계에서도 드디어 자정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 의사협회 회장 노한규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포인트가 이거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위벽 강화 수술을 했다고 이제 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의를 받았다는 건데 신해철 씨한테 동의를 받은 건지 가족들한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보면은 병원 측은 신해철 씨한테서 그때 의식이 있었고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아니, 좀- 아니, 그게 동의를 왜- 받았다면은 사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뭐 문제된지 구두로 모르겠네요. 뭐 어떤 동의를 받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주장일 얘기는 뿐이고요.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술 동의서 보면 다 이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수술을 하는지 반드시 설명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자필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장을 찍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군요. 나는 동의를 사인이 받았다라고 직접 없다면은 의미가 그렇죠. 없다. 게다가 예. 유족들은 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항의를 했다까지도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화를 내고 항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S병원이 뭐 동의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걸 말로 주장할 게 아니고 예. 형식적으로 사인했으면 그게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내면 간단한 걸 지금 안 동의 내놓고. 문제가 왜 지금 문제되는지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박상영 변호사. 예, 예. 어제 바로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예. 경찰에 나와가지고 진술했잖아요. 예, 예. 어떤 새로운
의료 과실을 입증할 어떤 새로운 자료 이런 거 낸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어제 그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신해철 씨가 퇴원을 해가지고 미음하고 그 이제 밥 같은 걸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죽, 밥은 아니고 죽이죠? 죽을 먹었다고 예, 했습니다. 예. 퇴원한 상태에서. 예. 근데 이제 그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신해철 씨가 금식 지시를 어겼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유족 측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금식 금식, 지시 지시가 없었다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부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퇴원해가지고 미음하고 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과연 의사가 퇴원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미음하고 죽을 먹어도 되는 건지 예.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예. 아니면은 퇴원한 후라도 일정 기간은 금식을 해라 예. 이렇게 했는지 그 의사의 지시 사항과 그 지시 사항을 과연 신해철 씨가 따랐는지 예.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로 작용할 것 예.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어쨌든 신해철 씨가 집에서 먹은 미음이라고 하는 게 겨우 한두 숟갈 하다가 못 먹었고 예, 미역국도 그다음에 역시 미역국도 두세 숟갈 먹으려다가 못 먹었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그게 장천공까지 갈 수 있는 건지는 아니 우리가 좀 장천공이 아니라 이런 예. 미수술 소화기관 수술을 했으면은 예. 뭐 당연히 금식 지시내로 우리 병원에 가도 가스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해철 씨가 집에 돌아와서 만약 그걸 먹었다면 그게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어허. 아, 금식 지시를 했으면은 당연히 안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예. 그걸 왜 먹였을까? 예. 혹시 신해철 씨가 아주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먹였는지. 아니면 예. 뭐 간단한 미음이나 그래, 이 이런 정도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라고 먹어도 생각해서 됩니다 먹었는지. 해서 한 건지. 예. 그다음 의사는 보통 지시를 할 건데 아니면 이게 워낙 S병원이 뭐 좀 과실이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그 지시를 깜빡했는지. 알겠습니다. 뭐 진료 자, 기록지에 금식 지시가 과연 표시가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는 그 진료 기록지에 보통 퇴원하면서 네.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잘 안 써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김성수 평론가. 예. 그 윤원희 씨가 하나 주장한 게 있죠. 그 뭐냐 엑스레이 사진을 하면서 특히 가슴 부위에 예. 무슨 수술 다음에 공기가 있다. 이거 의료 과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지금 그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수술 전에 엑스레이 사진과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이 현저하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른 점이 있다. 네. 그 지점은 그 심장 부위에 검은 줄과 덩어리들이 나타난 것이 확인되고 있더라. 그 이 내용들은 그 뭐 일부 의사들도 주장을 하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소견이 발견된다면 보면은 전문의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다수의 예. 전문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적어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보면은 비정상적인 공기가 발생했는데 심장 주변에 예. 일반적인 수술 뒤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했네. 당연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얘기가 된다면 일반적인 예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든가 추가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진료 기록부에 보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그냥 몰핀만 투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심각하게 그랬는지 짚어져야 될 분명히 거라고 해야 봅니다.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원희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어떤 의료 사고를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모 원장이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좀 해달라 했는데 강모 원장은 꼭 그 얘기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어떻게 좀 성추행 이렇게 고위직까지 나오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예. 밤에 예. 자기가 이제 골프장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명예회장인가 경영했던 골프장의 대주주라고 모양. 하죠. 예, 대주주. 예. 예. 그 직원이 보통 여직원이 있는 숙소에 예. 가가지고 예, 그 여직원 샤워하고 있는데 예, 좀 나오라고 해가지고 좀 이 성희롱적 내지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일부 진술은 좀 엇갈리지만은 예. 껴안고 뭐 볼에 입을 맞췄다. 예. 이게 참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내 아내보다 네가 이쁘다. 예. 애인하자. 예,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돈을 거절하니까 돈을 5만 원까지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절하니까 5만 원 예, 거절하니까 5만 원 예. 준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냥 5만 원 5만 준 원, 건지 5만 원. 예, 예. 어쨌든 이거는 고소인의 주장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이에 예.
직접 이 피고소인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아버지 얘기까지 들었는데 두 사람의 얘기를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예. 내가 그 간 이유는, 예. 그 직원이 그 다음 그만둔다는 프런트예요. 프런트가 여기 프런트 다 바뀌어가지고 창피할 정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좀 더 있어라. 설득하는 거고. 두 번째. 혼자 있었던 아니고 요즘에 생각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혼자 있는 정도 있죠. 생각 같이 했어. 거기 뭐 거기라도 조그만 거기 시대에 거기 기술가 조그마니까. 같이 있어. 같이 얘기했고. 그 5만 원을 줬다는 거. 좋지. 보여. 그것도 꼭 선장을 줬는데, 그날 3명 다 줬어요. 그래서 계산이 늦게 끝나. 그럼 늦게 가면, 내가 가끔 보면은, 그 수시로 내가, 정규직은 내가 한두 달 한 번씩은, 뭐 혼자 고생 오면, 난 5만 이상 이하도 안 주고, 이상도 안 줘요. 딱 5만 원. 기억은 나세요, 누군지? 알지, 알지. 왜? 우리 직원이고 내가 다 똑똑하고, 손님들이 인상 좋다고 해서 내가, 응? 그래, 붙잡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면접하든지, 뭐 항의를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1년간 또, 항의를 좀. 1차적 접촉, 그건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애들 같이 요만한 방에 나누어져 있으면 뭐라고 써? 그 샤워하고 있는 그걸 해갖고 한 것처럼. 정말에 맞습니다. 샤워를 했답다 그때 하고 나왔었는데, 그래, 자네도 있었고, 셋이 있었고, 요거 반도 안 되지, 사분했더라. 저녁아 정확히는 지금 거기서 뭘 빼면 했겠고. 경기청에서 지금 만약에 소환 조사한다고 응하실 건가요? 난 당당히 합니다. 당당히 합니다. 당당히 생각. 몹시 화가 나고 몹시 불쾌하다고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총장이라는 사람이 자칭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말단 직원 퇴사한다면서 그 시간에 거기서 1호차에 가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그 기숙사에 찾아가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뻗치고 앉아있다고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뻗치고 싶으면 뻗치라 그래. 나는 그 증거가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싹 경찰청에다 다 제시해놨으니까 총장이라는 놈이 와갖고 바깥에서 안 나가고 이렇게 뻗치고 있는데 애가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 기숙사고 여자 기숙사고 자기 방에 샤워 들어갈 때 여자 둘밖에 없는 애들이 어린애들 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옷을 걸치고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걸치고 들어갔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갔다가 총장이 들어가고 같이 안 나가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총장은 빨리 나오라 얘기하는 아무것도 걸친 것도 없이 빨리 가지 않고 왜 나오라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숙소에 같이 있는 직원을 보고 옷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걔가 옷을 갖다 줘갖고 입고 왔는데 머리도 말리지도 못한 여자를 가지고 어린애를 가지고 머리 쓰다듬고 입더라니 어쩌라니 껴안고 이거 추행을 하고 있어.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의 얘기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얘기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소인의 주장하고도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고소인 얘기는 샤워 후에 나온 저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심지어 내 아내보다 이쁘다. 그러니까 애인하자 하고 성희롱을 했다라는 얘기고 검찰총장 A씨 얘기는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여직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직원 2명이 있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박 변호사님? 저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물론 누구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전 검찰총장 A의 말도 예. 왜냐하면 그만둔다는 여직원을 설득하러 갔다. 대주주가 굳이 여직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밑에 관리과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근무 시간에 설득하면 되지. 왜 그러니까 밤에 갈 필요가 있었냐 이런 네. 거고 또 이 골프장 여직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샤워 후 나오는 저를 갖다가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네. 이것도 그리고 이 고소가 1년 전에 사건, 1년 6개월 전에 사건을 갖고 한 거예요. 네. 아마 이게 좀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대질 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또 지금 이 전 검찰총장 A씨가 말하고 있는 자기가 여직원 설득하러 갔을 때 또 다른 여직원 2명 있었다. 아마 이 아버지가 또 이거를 다 또 녹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2달간이나 자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예. 같아요. 골프업계 종사하고 그런데 있다고. 여기서 예.
세 사람이 있었느냐? 혼자 있었느냐? 이건 엄청나게 큰 쟁점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만약에 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면은 검찰총장 얘기대로 거기서 얼굴 뽀뽀 맞추고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과연 여직원 설득가 갔을 때 예. 그냥 갔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맨정신에서 이런 행위를 하려면은 예. 샤워에서 나오는 애를 갖고 뽀뽀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맨정신 상태에서 못합니다. 아마 술을 많이 취한 상태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격자, 같이 있었던. 네. 자, 이 가장 여기에 이제 고소인, 피고소인도 있지만은 골프장의 입장도 있을 텐데 골프장의 관계자 얘기를 저희가 오늘 오전에 직접 전화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A 방송국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기사건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는 여기 진짜 부서가 다 다르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신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 직원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그만두셨습니까? 네, 지금 그 직원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전 검찰총장께서 술주십니까 혹시? 아니요, 실수자가 그분 한 분이 아니라, 예. 두 분이 더 계세요. 두 분이 대주주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이 거기에 무슨 손님이거나 골프를 치러 온 그런 분이 아니고 거기에 골프장의 운영 소유주다, 대주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김성수 평론가. 예. 거기에서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됐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5만 원을 줬다고 하는 게 고소인 주장이고 또 검찰총장 출신 이분 얘기는 그 사람한테만 5만 원 준 게 아니고 세 사람 다 있어서 5만 원, 5만 원,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준 거다. 예.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던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고 시간이 많아봤자 1시간 미만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예.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일에 대해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러면 대주주였던 사람이 이런 행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뭐 법적인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나기 전에는 이 여직원이 계속 일을 하려고 했던 직원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그만두려고 그러면 해서 설득하러 갔다 그게 아니라 예. 지금 이 그만두려고 했다 설득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논란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엇갈린다.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예. 지금 이 골프장 관련돼 있는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정말 그만뒀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보세요. 그럼 네.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서 이분을 받아주겠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하는 사건은 강자가 약자를 굴복시키는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인정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1년 뒤에 고소가 된다는 상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것들도 없고 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업무적인 일은 업무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설사 업무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업무에 관련된 공간에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기숙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짓이 아니라 기숙사를 찾아갔다는 것만 해도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지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국기 예. 교수님. 자, 지금 보면은 전직 검찰총장이 대답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나는 아빠한테만 뽀뽀한다. 뽀뽀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뽀뽀한다. 이렇게 그 고소인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 하면서 부모님까지 모욕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가 골프장을 직접 찾아갔을 때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검찰총장, 제가 법조를 나갈 때 직접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하고 직접 방송을 하기 직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김성수 평론가의 이 가불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또 골프장의 경영인이 그 직원을 그런 그 성추행, 성희롱적인 모습이 이제 연출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과연 그 뭐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추행인지 아니면 실언인지 아까 그 대답을 안 했다고 했는데 예. 또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있을 수가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혹시 그날 밤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직원을 그 더 있게 하기 위해서 간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실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가 또 제자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네. 서울대학 교수 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그 인턴 그 제자가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1년 반 이후에 이런 그 정황이 지금 서로가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같이 있었다는 이 저 직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고소인 측에서는 과도하게 또 그 표현했을 수도 있고 예. 또 그 총장이 또 과도하게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는데 예. 저는 같이 있었다면은 어떤 그 지나친 그 실언 또 폭언에 가까운 성희롱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있었지 않냐. 여기서 이 우리 정도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아버지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 이들을 내가 왔는데 먹을 것도 안 주냐 해가지고 주방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단독으로 같이 얘기한 시간도 있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런 예.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내 대주주라는 사람이 너희들 밖에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그럼 거기서 버티고 당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보면은 다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하고 달리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고소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을 하고 시인을 하고 일부는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번 건은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과연 3명이 과연 있었던 건지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건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여직원이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건지라든지 아니면 5만 원을 3명한테 모두 준 건지라든지 여직원의 기숙사 시각 이런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상원 변호사 이게 이번에 이 검찰총장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말고도 여러 개가 검찰 출신이 많았죠. 예, 지금 이런 성추행 의혹 뭐가 이 있었습니까? 검찰총장님이 제가 연수원 다닐 때 저희 반은 아니지만은 교수님이셨는데 검찰 그렇습니까? 교수. 그때 그분이 지방의 소도시에 천재로 소문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고등학교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이에요. 몇 번 학교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다음 전직 대통령이 사의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그 총애를 받았던 그렇게 분 중에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존경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사태에 이르는 게 참 저는 당혹스러운데 특히 지금 법관 출신보다는 검찰 출신 이런 일이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박희태 총장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시고 그다음 이분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아주 검찰에 잘 나갔던 분들의 어떤 엘리트 의식이 조금 잘못되면은 이런 걸로 가지 않느냐. 감히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옳고 훌륭한데 감히 내가 하는 행동에 누가 시비를 걸어. 아마 그런 행동에서 자꾸 검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캐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캐디하고 합의를 하면서 거액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캐디 사이에서는 혹시 내가 성추행 당한 거 나도 폭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그런 소문이 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칠 때요. 특히 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골프 칠 때 캐디에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청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성추행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게 이제 지방청의 그 수사대에서 그 성폭력 수사팀에서 이게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경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입장에 쓰겠습니까? 보통 이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검찰총장님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소식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박상용 변호사하고 김성수 평론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매제가 최근 연봉 2억 원을 받는 고위직 임원 자리를 꿰찬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업계에 불어닥친 정치권 낙하산 논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계인 만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여상원 변호사,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상철 교수. 자, 도대체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매제를 전혀 경력하고도 상관없는 상임감사 자리에다 앉혔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소위 낙하산이라는 것이 각 정부 때마다 실세들 가까운 사람들이 뭐 관련 공기업의 감사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번 정부만 일어난 거 발생한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고 토론을 해야 되냐면은 인사 시스템이 지금 박근혜 정부 와서 지금 다른 것도 많은 비판을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인사 시스템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은 이게 민주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뭐 어쨌든 그 경제 실세 아니겠습니까? 보좌관 출신의 또 매제란 말이에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사실은 발령 내기 곤란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인사 시스템이 있었으면 이런 낙하산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실 인사에다가 또 특히 그 청와대에 있는 실세가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식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낙하산 인사치고는 박근혜 정부를 망신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단면으로 저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국기 교수. 예. 이게 이 자리가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 명당 중에 명당 자리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보통 이제 낙하산으로 가는 그 자리 중에 드러나는 자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공기업처럼 무슨 공사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면서도 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민간 기업이라 안 드러난다. 그렇죠. 언론의 추적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무슨 공사의 감사나 뭐 이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뭐 협회라든가 이런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안 드러나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만 지금 불거졌는데 지금 뭐 낙하산 타고 많이들 가 있습니다. 많이들 가 있는데 우리가 낙하산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DJ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다 낙하산 가가지고 조직에 긴장 주면서 활력을 많이 불어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문제가 되냐면 매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매제면서 문외한이니까. 문외한은 아니죠. 문외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보장을 했다면은 정말 경제 쪽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외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죠. 매제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 대표실장 강석진 씨 같은 경우는 거창 군수도 하고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낙하산 간 것을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낙하산을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 잡으면요. 프랑스 대사는 항상 돈 많이 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 교수님 말에 약간 이의가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정치 전문가라 해도 매제일 경우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있는 동안은 안 보내야 된다. 그것은 아무리 전문가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결국 누구한테 부담이 갑니까? 모든 게. 지금 벌써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부담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내더라도 지금은 참아야 된다. 근데 저는 부자관이었다 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시청자들이 그렇게 과연 동의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회 보좌관이요.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들 비서처럼 생각하는데 정책이라든가 입법 만드는 데 있어서 의원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오히려 의원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상동 교수님. 자, 그동안에 공기업, 여기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데 관피아가 문제다. 문외한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동안 뭐 인사도 지연되고 뭐 6개월, 3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정피아가 활개를 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대표적인 말하자면 연고 인사죠. 이게 패거리 인사라고 말하는 거죠. 또 심하게 말하면. 그리고 뭐 지난번에 대선이나 그 전에 무슨 뭐 캠프에서 네. 일한 사람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낸 네. 사람 많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럼 예. 그 중에서 예. 왜 이런 사람들만 자리를 차지했냐? 예. 그 수수께끼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더나 예. 이른바 연줄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지금 낙하산으로 간 사람들 거기에 있는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근데 넓은 의미의 이른바 뭐 대선에 좀 기여했다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갖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누가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번에 매제는 거기 대선에 기여한 사람도 아니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완전히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의 개인적인 친척이어서 보낸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예. 이제 언론사 최경환 부총리가 과거 의원 시절부터 뭐 핵심이니 실세니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왜 핵심이고 왜 실세냐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예. 대통령 비서실에 3명의 보좌관 그 사람들하고 한솥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네. 특별한 연고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 수석 등등 예. 등등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대의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고 특별한 연고 위주로 모든 것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런 분란이 이게 일종의 굉장히 불미스러운 거죠. 뭐 매제 같으면 이른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 아니죠. 오이밭에 가서는 뭐 신발끈을 예, 신발끈 고쳐야 되나. 네. 예, 오이 한 나무 밑에서는 뭐 관을 예. 네, 그래서 고쳐 쓰지 이런 말라. 고위공직 사람이면 더욱 더 하지 말아야죠. 네. 그걸 볼 때 이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강이 없는가 나는 그걸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철 교수. 그런데 왜 이렇게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이렇게 정피아들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최경환 장관이 있어서 그런 거라나 보고 제가 좀 약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 지금 저 화면을 봐봐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제가 다 사람 몇몇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력을 보면 역시 정피하구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옆에 기관명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치 관련 이력을 보면 대부분이 예. 직접 저기에 전문가라기보다는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거기에 참여했거나 국민희망포럼에 이사거나 대부분이 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거기에 위원장 뭐 관련이거나 거의 친박연대 대변인 모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갔어요. 뭐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또 글로 옮겨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진짜 전문가가 정치 전문가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지만 물론 아니지만은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까 우리 정 교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주 공공연하게 소리 안 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영화를 시켜요. 저도 이번 정부 초기 때 한번 봤습니다. 실제 봤는데 조그만 증권 투자회사요. 그 은행이 정부가 대지주라는 것 때문에 자회사에서는 그 인사를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의총해서 못해요. 구청에서. 결국 어디서 하냐면은 청와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상돈 교수님 이야기하는 그 몇몇 안 되는 보좌관 출신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그쪽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자기는 내정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이러한 것들이 왜 어떻게 나냐면 민영화를 시켜놓고 실제 그 많은 자리에다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람들 다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아까 낙하산이라고 자부해서 가서 실제 일 잘한 사람도 있어요. 역대 감사들 보면은 저는 최경환 그 장관한테 제가 이제 정말 비판적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과연 저분이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냐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이상돈 교수 최경환 부총리 경제 전문가였다고요? 예, 왜냐하면 단지 장관을 했고 뭐 그런 소속돼 있고 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역대 경제 전문가라 그러면 무슨 남도구 부총리라든가 어떤 학파를 이룰 정도의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 갖다 우리는 전문가로 이야기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 민주화라는 걸 부르짖고 나오다가 그것을 헌시작 버리고 최이노믹스, 초이노믹스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단어를 내걸고 최경환 경제식으로 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불안한데 그 산하에 있는 기관에 지금 최경환 노믹스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입김이 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여 변호사도 말씀 잘했습니다만 서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매제란 이유 때문에 같이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보좌관 출신 가고 전문가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을 매제기 때문에 간다는 것. 이것은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고 과연 이것은 저는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예. 인사 시스템이 있다면 최소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보내냐고. 아까 명단 쭉 나왔잖아요. 과연 저 사람들이 그 분야에 어마어마한 분야거든요. 전문 분야거든요. 그 임원을 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네, 정우 교수 뭐 한마할 게 있습니까? 예.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이분이 예, 그거는 이제 저도 재정경제부 출신이 관료 출신이고요. 예. 고시부터 가지고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학 박사 미국에서 해왔고. 그런데 이렇게 문의안을 내려보냈을까요? 아니 근데 보좌관을 문의하려고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 다 채널에 몰려올지 모르죠. 근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선이라는 거는 큰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이긴 사람들은 전리품을 그 참모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선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저렇게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제일 여기서 아까운 분이 이상돈 교수님이에요, 사실은. 이상돈 교수님이 그 박근혜 정부 탄생에 큰 공을 세웠거든요. 사실은 저는 법무장관. 안 가시잖아요, 지금. 뭐 안 가신 건지 오퍼가 안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법무장관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는 데 대해서 너무 노무현 정부 때, DJ 정부 다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걸 일부 이제 사람들 매제라는 이유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가 진짜 전문가고 식견이 있고 하면은 약간의 뭐 그거는 어차피 그 스포일즈 시스템이니까 여권 제도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역대 정부들의 어떤 그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태도가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금융은 아무나 가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요.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니까 마치 야구에서 있죠. 저는 그 뭐 투 포인트 시스템을 되게 싫어하는데 야구 선수들 아무데나 그 포지션을 막 다 하더라.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융계가 지금 우리 금융계의 발전 정도가 세계 OECD 중에 상당히 낙후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정부 기관에서 이걸 인사를 하는 사람 자체가 이건 아무나 보내놔도 자리만 있으면 되더라. 이런 시각에서 계속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적당한 사람 보내면 되더라. 근데 실제로 이상돈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금융계는 아무나 상임감사 이런 자리에는 그냥 아무나 내려보내도 금융기관이 잘 돌아갑니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에 대선 캠페인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름은 많이 있지만 진짜 실제는 별로 그렇게 역할한 게 아니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능력 있는 사람과 소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 현 정부가 저는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방만한 산하기관을 갖다가 정리하고 구조조정하는 일입니다. 이미 다 포기했고 실패했어요. 저는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부채가 같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대파국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기업을 지금 제대로 정리하고 부채를 털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파국으로 올 거다. 쉽게 얘기하면 봉급이나 타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뭐 장관도 했다 그러는데 그 본인이 그 지난 뭐 장관할 때 터진 게 그 해외 자원 그 엄청난 비리 그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뭐 10몇인가요? 한 14, 5위 됩니다. 그쯤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라의 경제를 이끌 만한 함량 있는 부총리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부총리 했던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 사람이 부총리를 했지. 전 정권 실패한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을 부총리를 임명했다. 하는 거. 그리고 왜 부총리가 됐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은 이 정권의 어떤 인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시 합격이고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미 정치인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금융개혁 혁신을 만약 이야기한다면 정부가 손을 떼고
대은행 주주라든지 손이 빠져야지만이 금융이 혁신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최경환 부총리께서 제대로 된 금융 혁신안을 갖고 있다면 설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식의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혁신 계획의 대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벌써 뭐냐면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논리가 아니고 이미 경제 전문가로서 몸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지금도 본인한테 물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정군기 교수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했냐고. 보좌가 일 잘합니다. 이런 식의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이 하는 소리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들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최경환 부총리를 욕한 걸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이건 경제 문제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싱글세, 즉 1인 가구엔 세금을 매기겠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부랴부랴 농담이 와전됐다는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를 위한 농담치고는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싱글들에게 꽤나 가혹해 보입니다. 결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다는 이 팍팍한 현실을 제대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파악이나 하고 있긴 한 걸까요? 하루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나는 환절기입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정정의 말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도중에 첫 번째 대담 도중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캐디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줬다는 세간의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군기 교수님하고 우리 이상동 교수님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매제를 그 공기업에 낙하산 보냈다고 해서 존재조차도 이렇게 비판받는 건 문제가 돼서 논리 비약이죠. 경제학 박사고 전문가 아니다. 이거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상동 교수 낙하산은 비판해야 되지만 최경환 부총리 자체는 비판하면 안 된다. 낙하산도 필요하고요. 자, 이상동 교수님. 한 정권을 성공시키려면요. 판을 크게 보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심이 있으면 판을 크게 볼 수 없어요. 매제를 규제시키는 사람은 판을 크게 보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